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대의 미술 두 번째 제 2차 시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하와 상대의 역사적 배경과 그다음에 이제 주요 문화적 특징 중에서 그 문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요 유적인 은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은허에서 나온 그 상대 그 유적과 유물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부호묘라고 하는 유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부호묘의 주요 유물들이 이제 청동기이기 때문에 청동기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동기의 특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제작이 어떻고, 양식을 어떻게 나누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 지역에서 앞서 이제 그러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안양이라고 안양의 은허 유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양의 은허 유적의 이제 가장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무관촌에 있는 후가장 대묘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묘답게 되게 크죠. 대묘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무덤들이 있고 더 작은 무덤들이 잔뜩 있는 형태로 나왔는데, 이 가장 큰 1호의 경우에는 그 200명 정도의 순장이 이제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은허 유적은 1930년대부터 발굴을 해서 이제 꾸준히 발굴을 했고, 무관촌 유적도 이렇게 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굴이 됐었는데요. 은허 시대에는요, 이 상대에는 순장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순장 흔적이 계속 많이 나와서요, 대부분의 그 상위 계층의 무덤에서는 순장했던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방지의 경우에는요, 인고를 사용한 골각기를 제작했던 흔적도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이렇게 사람의 그 지금과는 좀 다른 그 문화적 특징을 당연히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순장의 흔적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특징을 보시면 되고요. 무덤이 여러 군데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제 이 후가장 대묘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살펴보실 부호묘가 이제 가장 은허 지역에서 발견된 중요한 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부호묘, 여기 보면 부호묘라고 써 있고요. 무덤은 땅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이쪽에 무덤이 있고요. 위쪽에는 원래 사당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하얀 상은 현대에 만들어 놓은 부호의 그 초상 조각인데, 이거는 현대에 만든 거죠. 부호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이제 그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호가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식으로 읽으면 후하오라고 돼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후하오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여러분들의 그 캠브리지 책에 보시면 여기 하오라고 써 있잖아요. 이 하오가 중국어를 갖다 읽으면 하오가 되는데, 이 하오 부인의 무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텐데, 같은 유적이에요. 부호묘라고 부르는 거랑 푸하오묘랑 그 다음에 하오 부인의 무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마 영어 하는 사람들은 이 하오 부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오 부인이라고 영어 번역할 때는 쓴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중국 사는 사람들은 부호묘라는 말을 많이 그냥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식 발음은 후하오미ao 이렇게 읽으니까 부호묘 부호 부인의 그러니까 부호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976년에 이제 유적이 발굴이 됐고, 이렇게 복원이 된 거는 역시 9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최근에는 2000년대 이후에 가니까 전부 다 복원이 됐더라고요. 이 부호 무덤을 발견했을 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부호라는 사람이 역사 기록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자 대장군으로 이제 여기도 만들어 놨는데, 여자 대장군. 이 사람이 이제 그 상나라의 왕이었던 무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무정은 지금 역사 연대가 어느 정도 좀 밝혀져 있어서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92년에 이제 왕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무정의 부인이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정과 그 부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조경인데요. 이 조경이 이제 나중에 또 역시 상나라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이자 왕의 부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여자지만 전쟁에 나가서 그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었던 대장군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한테 왕인 남편 무정이 이제 그 도끼를 이제 내려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무덤에서 도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호의 묘호는 신인데요. 이 시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왕 이름 얘기를 할 때 백제 무경왕 같은 경우에 원래 이름이 사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마왕이라고 부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시호라고 하는 거를 받아서 죽고 나면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시호를 받아가지고 무경왕이 됐잖아요. 여기 이 부호 같은 경우에도 부호는 그 당시 이름이 호예요. 그 당시 이름이 부호라고 부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묘호는요, 신인데, 그냥 신이 아니라 비였기 때문에 비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첩할 때, 그러니까 왕비 뭐 이런 거 할 때 비에다가 신자는 이 신자를 써서 비신이 묘호였어요. 그래서 이 부호의 묘호인 비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명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호신 뭐 이런 단어가 나와서 그 부호의 무덤인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는 약 1900여 점의 유물이 출토가 됐고요. 땅 밑으로 지하식으로 무덤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그 사당을 건설을 했었던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당을 갖다가 복원을 해놨는데요.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네, 내부 들어가시면 이렇게 처음에 보입니다. 보호면은 남북 5.6m에 동서 4m, 최대 깊이 7.5m의 규모로 만들어졌고요. 총 유물은 1928점, 그 중에서 청동기가 468점, 옥기가 755점, 골과기가 564점, 그 다음에 순장잔 16명, 개가 6마리, 상하 제품 나왔고요. 명문 청동기 전체 468점 중에 약 절반이 좀 안 되는 190점이 그러니까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190점 중에 역시 절반이 좀 넘는 109점의 그 부호라는 명문이 나오고 있어요. 무덤은 지금 이제 아까 그 계단으로 내려오면 부호 그 유적지 박물관에서 그 계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렇게 네모난 무덤 칸이 있고요. 그 무덤 칸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순장 인골들이 돌아가면서 놓여져 있는 거, 무덤 주위에 이렇게 순장이 쭉 돌아가면서 놓여 있고요. 밑에는 이제 청동기가 놓여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시신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보면 역시 이게 이 순장 인곤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가 있고, 중앙에 이제 무덤 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청동기나 시신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복제품입니다. 유물들은 전부 다 치워서 박물관으로 옮겨졌고요. 진품들은 다 그 하남성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유적에 있는 것들은 다 가품, 중국에서 공인해서 만든 그 복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무덤의 분위기를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복제품을 이용한 그 재현 전시를 상당히 중국에 가보시면 현장에 많이 해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부호묘에서 보시면 이게 상대의 그 12세기 정도의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출토유물 1928점 중에서 청동기가 그 468점 정도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숫자적으로는 사실 옥기와 골각기가 많기는 한데요. 옥기나 골각기는 형태가 좀 부스러진 것들도 있고 좀 작은 것들이 많은데 비해서 청동기들은 이게 규모가 크고 부피가 크고요. 그다음에 명문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 유적지들 중에서 대부분의 이렇게 상위 계층의 무덤에서는요, 청동기가 한 무덤에서만 상대 청동기가 지금 400점이 넘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보통 200점에서 300점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천 점의 상대 청동기가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 각지에서 상대 청동기 지금 특히 상대 후기 청동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시면 청동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청동기가, 그것도 기원전 12세기, 13세기의 청동기에 이렇게 많을까 싶은데,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고, 그것들이 도굴 당하지 않은 상태로, 부호묘는 도굴 당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발굴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유적들은 도굴 당한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요, 미도굴된 유적들도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요. 유물도 많고. 여하튼 이 상대 미술을 할 때는 청동기의 이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청동기의 제작 기술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술사 같은 시간이나 국어학 시간에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청동기가 무엇인가 그냥 그 아주 개설적으로 중국 미사 들어야 될 때는 개설적으로 이제 청동기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이라고 쓰는 것은요. 청동. 이 청동이라고 쓴 게 다 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리는 순구리를 말을 하는 거죠. 순구리. 동이라고 하는 게 순구리인데 청동은 구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구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다 주석을 합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 청동인데요. 이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의 금속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이 섞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리와 주석의 합금 비율, 쉽게 말해서 동이 하나에 주석이 하나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동이 둘인데 주석이 하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이 합금 비율에 따라서 금속은 성질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의 경우에는 이 주석만 섞인 게 아니라 납이 섞인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제를 잘 못하면은 납이 일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납을 넣으면은 온도 용해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납을 일부러 섞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납을 섞으면 색상이 좀 더 노란색을 많이 띄어서 금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납을 일부러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구리하고 주석을 갖다가 두 개를 하면은 2원계 합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리와 주석 납을 하면 3원계 합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요즘 최근에 이제 분석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는 거고요. 청동기 분석도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는요. 청동은 순동에 비해서 순구리에 비해서 동에 비해서 농해점이 낮고 경도는 이게 주석이랑 섞였기 때문에 경도 단단함이 높아져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청동기들은 전부 초록색이잖아요. 이 초록색은 산화가 돼서 녹이 나서 변해서 색깔이 초록색이 되는 거고요. 처음 부었을 때는 무슨 색이 나냐면 누런빛을 띱니다. 우리나라의 유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통 유기. 이 전통 유기는 주석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청동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유기하고 청동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구리와 주석이 섞였다는 점에서는 청동과 유기는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일반적인 청동기들은요. 유기에 비해서 주석의 함량이 낮은 편이에요. 동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합금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유기를 고석 청동기 주석이 많다 해서 고석 청동기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유기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의 전통 유기라고 하는 거는 이 청동하고 같은 계통의 금속이긴 하다. 예, 합금 비율이 다르다. 섞는 비율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동기의 합금 비율은 사실 유기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용도나 기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석이 많이 들어가면 단단해지고요. 그 다음 주석이 낮게 들어가면 물러져요. 주석이 많이 들어가면 색이 허해지고요. 주석이 조금 들어가면 색이 약간 붉은기를 많이 띠죠. 그래서 만들어내야 되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합금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지 맘대로 막 바꿔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동기는 아까 말했지만 한나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제작지 제일 빠른 지역은 하남성 지역일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현존하는 청동기는 상대 시기에 상대의 청동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대 청동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동기로 중국에서 만드는 청동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 청동기에서 만드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예기를 만들어요. 예를 치르기 위한 도구죠. 이 예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은 예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사를 지내는 제기예요. 이 예를 치르는 게 바로 제사를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제기가 되는 거고요. 예기와 제기는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제기니까 결국 이거는 재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기는 다 그릇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와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악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병기, 공구, 거마기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상주 3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주나라의 그 관직 제도를 기록한 책이 주례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주나라 때 쓰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국 시대에 쓰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주례 중에 보면은 고공기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이 주례 고공기는 그 전국 시대에 쓰인 것이 아니라 한나라 때 아마 그 참고 그 보충이 된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한대 문헌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주례 고공기라고 하는 책 한대라고 보더라도 뭐 상당히 기원 전에 쓰여졌으니까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주례 고공기에 의하면 금속에는 6가지의 재가 있는데 육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6가지 재 중에서 6을 나누어서 석이 하나가 되면 그걸 갖다 종정지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으로 나누어 가지고 석이 또 뭐 5으로 나와서 석이 2를 차지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부군지제라고 얘기를 하고 과극지제, 그 대인지제, 그 다음에 이제 삭시실지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지제 이렇게 해서 6개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종이나 정 같은 그릇을 만들 때는 구리와 주석의 비율을 7대1로 하는 거. 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끼는 6대1, 창은 5대1, 그 다음에 칼날은 4대1, 화살촉은 7대2, 거울의 경우에는 3대1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 3개에 그거 중에 하나를 넣는 거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비율은 요게 맞는지 아니면 요걸 또 뭐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요 지금 써놓은 비율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청동기 분석을 해보면 현재 나오는 상대 이후의 춘추전국 시대 청동기까지 요 비율대로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청동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공기에 있는 이 비율이 지금 현대 청동기 분석에 의하면 요런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미 그런 청동기의 제작 기술이라고 하는 게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릇을 만들 때는 구리가 함량이 제일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만들 때는 주석 함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특징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을 쓰는 것들도 역시 주석이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작고 단단한 화살촉이 이제 제일 주석이 높죠. 왜냐하면 주석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단단해지긴 하는데 부러지기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끼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면 안 돼서 구리를 적당히 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비율에 따라서 실제로 청동기들도 만들어졌다는 분석 결과 있기도 한데요. 청동을 만드는 비율은 전부 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서 녹여서 붓습니다. 그래서 녹여서 붓는데 녹여서 부을 때 이제 어떤 틀에다가 넣어 부어야 되는데요. 자, 그릇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런 틀을 만들어 놔서 여기다가 주석을 만약에 부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갖다 여기다 부었다 하면 꽉 차잖아요. 그러면 틀을 깨트리고 나면 틀이 이렇게 남으니까 그릇이 됩니까? 덩어리가 됩니까? 요건 덩어리를 위한 틀이죠. 그래서 틀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중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틀을 이중으로 만들어야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이 여기 청동이 들어가서 틀을 부시고 나면 이렇게 생긴 그릇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청동기를 제작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틀 만드는 문제가 기술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양을 표현하거나 문자를 새기는 것도 역시 다 어디서 하냐면 틀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틀 자체에서 아주 세밀한 틀을 사용을 하는데요. 중국의 청동기는 모두 다 뭘 가지고 만드냐 하면 특히 춘추전국 시대까지 상대부터 춘추전국 시대의 청동기까지는 전부 다 토범을 이용합니다. 토범 또는 도범. 중국에선 도범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토범이나 도범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도는 다 뭘 말하냐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지난 시간 신석기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흙으로 만드는 도자기의 제작 기술이 청동기로 이어진다 이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다 주조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조기법은
금속을 녹여서 붓는다. 근데 이 녹여서 금속물을 부을 때 이 원래되는 틀을 뭘로 만드냐면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그 흙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한번 굽습니다. 그래서 도범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부른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기, 토기를 고고학할 때 어떻게 하다가 이 도범을 전부 다 불에 구운 거를 갖다 흙이라는 거 원래 그냥 흙을 말하는 거고 도라는 거는 불에 구운 흙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불에 한번 구운 토기들은 전부 다 독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중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걸 다 토기라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서 토기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또 뭐 토도기의 그 분류가 약간 좀 논쟁이 계속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여하튼 다음 요 청동기를 만드는 금속의 비율은 보통 구리하고 주석을 섞게 된다. 비율이 다 다르다. 그 다음에 틀은 뭘로 만든다? 흙으로 만든다. 그리고 흙으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다음에 불에 한번 굽는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청동기를 만드는 과정의 과정을 복원하는 그 연구들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형을 먼저 흙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품이고 이거는 원형이 되는 거죠. 이 원형을 먼저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형에 문양을 붙여서 문양을 만듭니다. 그럼 완성품처럼 되겠죠. 이 원형을 그대로 하면은 여기 속이 꽉 차기 때문에 그릇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바르냐면 이탈제 같은 거를 바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비눗물 같은 거나 무슨 재 같은 것들을 여기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요. 지금 보시는 요 세 번째처럼. 그래서 원형이 있으면 원형 위에다 흙을 덮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흙이 마르기 전에 쪼개요. 쪼개서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불에 구워요. 불에 구워요. 그리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세 개를 다시 합쳐서 불에 먼저 굽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내범을 만들어야 돼요. 내범을 만들고 이 속에 거를 깎아내는 거죠. 이 원형이 아까 속범이 되는데 이 원형이 되는 속범의 내부를 깎아내면 요 깎아낸 테두리하고 이게 이제 바깥범이 되고 요 원형이 이제 내범이 돼서 내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이 외범이 돼가지고 이 내범과 외범의 사이에 틀을 갖다가 깎아내면은 그 틀이 요만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빈 공간이 생긴 것들을 맞춰놓고 한꺼번에 다 맞춰놓으면 겉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금속을 붓습니다. 금속을 붓고 구워서 이제 기다리면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 꽝꽝 깨가지고 부셔서 청동을 꺼내게 돼요. 그러면 틀은 다 부서서 조각조각 나가버리고 이제 청동기만 남게 되는 거죠. 위에 것도 보면은 내범이 있고요. 이게 내범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외범이에요. 이게 외범. 그래서 내범과 외범이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죠. 외범이 두 개가 돼서 이 내범 이것도 외범이 되죠. 그래서 갈라지는 외범 두 개, 세 개와 내범 하나 해가지고 서너 개를 갖다가 붙여 놓으면 이렇게 생기고요. 그 사이에 있는 이 얇은 틈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틈이 있죠. 여기 틈 따라 금속물을 갖다가 녹여서 붓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청동기가 생기는데 물론 여기 부어놨던 요 부분에 금속 꼬다리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부을 때 여기까지만 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더 부어가지고 밑에를 갈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역시 또 깨버려야지 틀을 역시 깨버려야지 청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형태의 틀이 외범이나 내범이나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토범은 전부 다 깨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부서지기도 하고요. 일부 편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완성된 청동이고요. 요거는 범에서 깨서
요 바깥에 범을 깨가지고 일부만 남아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안에 청동이 나오게 되면 겉에 흙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털어내고 또 겉에 마무리를 해야지 이 형태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남은 이 주형의 틀들은요, 워낙 단단하게 구운 도범들이기 때문에요. 그 공방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이 특히 상대 청동기나 춘추 전국시대 청동기는 제작 공방의 규모가 워낙 크고 정말 많은 노예들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요.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여가 됩니다. 이 청동기를 하나 만들려면 숫자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자, 흙을 퍼와야 됩니다. 이 많은 흙들이 전부 다 흙인데, 도자기 만드는 특히 뭐 그 흙들인데, 이 흙을 갖다가 퍼와야 되니까 흙을 갖다 채취해 와서 수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흙으로 형틀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흙으로 형틀 만든 다음에 그 불에다가 구우려면 장작 피워야 되죠. 그래서 불을 피우는데 필요한 장작과 그 다음에 장작을 갖다가 떼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청동을 녹이는데도 역시 열을 갖다 올리려면 역시 인력과 장작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료와 그 다음에 그 인건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요. 이 인력들은 대부분 다 이 노예제 사회여서 노예들이 담당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노예들이 담당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연료 청동을 해서 녹이는 이 비용들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청동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청동기는 일반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사를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원래 조상제사에 쓰이는 조상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왕족이잖아요. 왕족의 조상제사를 위해서만 쓰이다가요. 나중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쯤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점점 귀족들 사이에서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청동기는 이제 하여튼에 만들어지는 것 전부 다 흙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금속 물을 부어서 만드는 주조기법을 쓴다. 엄청난 인력과 연료와 재료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대 공방지는 지금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정주 지역에서도 상대 공방지가 확인이 됐고요. 하남성 언사 이리도 지역에서도 공방지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남성 안양 은허 유적에서도 공방지가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공방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방지냐 아니냐를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도범의 편이 나오느냐가 되겠습니다. 이 도범편들은 상해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산서성 지역이나 하남성 지역에서 나온 그 상대청동기의 도범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도범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릇 있으면 손잡이 부분에 붙였던 그 도범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청동기 연구를 하는 제작 기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에 나오는데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편이 이렇게 음각으로 나오잖아요. 편이 이렇게 음각으로 나왔으면 여기에 청동을 붓게 되면 청동은 음각이 아니라 뭘로 나오냐면 뒤집혀서 반대로 나옵니다. 왜 도장을 찍으면 거꾸로 찍힐 때 그 문양이 바뀌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요. 틀을 만드는 기술의 경우에는 그 뒤집어서 문양을 표현하고 싶은 문양에 뒤집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범과 외범을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결합하는 기술도 역시 상당히 일찍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 같은 경우에는요. 내범 하나에 그 다음에 외범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방과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범이 지금 6개를 합쳐서 이 하나의 범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주물구라고 해서 주물을 붓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다리 4곳에 주물을 붓는 거죠. 다리 4곳에. 그러니까 주물을 나눠서 4군데로 붓는 거예요. 이게 요로 주물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리로 붓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한 게 별로 끝에 부분이 보이지도 않고, 네, 깨끗하게, 윗부분이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붓게 되면요, 금속이 들어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형태가 이 다리보다 높은 형태가 이렇게 거꾸로 나오면은요, 여기는 주물구를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다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네 부분만 구워줘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나온다면 여기도 다시 주물을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만들 때는 이 금속물을 부어서 나오는 형상을 고려를 해가면서 이 틀을 만들어야 돼서요. 상당히 고도로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대 중기 정도면 대부분 굉장히 복잡한 기물들을 주조 기술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작이라고 하는 기형인데요. 일두 유적에서 나온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난번에 그 산동성에서 나온 그 백도로 된 작의 형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짐승 모양의 작 형태가 그대로 이제 청동기로 전용이 되면서 좀 더 추상화가 되면서 다리가 뾰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기둥도 뾰족해지면서 이런 청동기 형태의 작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이라고 하는 기형은 다리가 3개가 달리고 이제 위가 이렇게 좀 올라간 그 몸집이 좀 있고 손잡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좀 더 이게 날씬하게 변하게 되면 그건 가라고 하는 기형이 됩니다. 네, 이리도 지역에서 나온 가라고 하는 기형이고요. 요 작이나 가나 이런 채운동 제기의 형태라든지 그 기명 이름은 이제 이리도와 이리강 시기가 되면은 작과 그 다음에 이제 가와 고라고 하는 세 가지 가고라고 하는 세 개가 상대에는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서 나오는데요. 이 작이나 가나 고나 또 그 다음에 정 같은 세트의 청동기들은요, 어디까지 쓰여지냐면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 그 왕실 제사인 종묘 제기에도 이 작가 고 정들의 세트가 이렇게 제기 종묘 제기 일괄 같은 데까지 나와서요.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이런 형태들이 이어집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형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대 중기에 형성이 된 이 청동 제기의 그 구성이라든지 의례 방식들은 주례를 통해서 문헌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조선시대까지 그 영향들을 받아서 왕실 종묘제사 같은 데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보시는 거는 상대 후기의 부호묘에서 나온 부호시준 또는 부호효준 이렇게 부르는데요. 시준이라고도 하고 치효라고도 하는데, 시준이나 치효준이나 다 무슨 뜻이냐면 올빼미 모양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이라고 한 거 술잔이거든요. 이거 술을 담는 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이 이렇게 열려요. 뒷부분이 열리고 올빼미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날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2개, 꼬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산동성 용산에서 나온 그 백도에 보이는 이 준의 형태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 오히려 처음이 좀 더 추상적이다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그 상대 후기가 되면 훨씬 더 사실적인 형태, 기괴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 복잡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변하면서 이런 형태의 준들이 동물 형상을 닮은 준들이나 아니면 방정 같은 형태들이 그 토기와 금속기를 오가면서 형식을 바꿔가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요. 같은 시기의 그릇들은 토기 금속기를 떠나서 그 형태나 양식의 특징을 공유를 하는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상대 초기라고 얘기를 하는 초기 청동기와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회도인데요. 이쪽은 회도고요. 그다음 회도. 도자기고요. 이쪽은 청동기예요. 이 청동기하고 회도는 지금 보면은 토기의 경우에는 자, 그릇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금속은 끝이 뾰족해도 상관이 없지만 도자기의 경우에는 끝이 뾰족하면 여기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정성이 넘기 때문에 여기 좀 더 안정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만들긴 했는데, 삼조기의 넓은 기체를 갖고 그 다음에 구연부가 이렇게 생기는 외반하는 그런 형태들은 회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 한 기원전 18세기에서 17세기, 늦게 본 사람 16세기까지도 보긴 하던데, 여하튼 이런 초기 청동기들이 이런 형태의 그 토기에서부터 도자기로 갔다가 같은 시기에 비슷한 형식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또 시기가 늦어서 상대 초기에서 중기 정도 넘어가는 요 아주 초기 거보다 조금 내려가면은요, 그 시대가 되면은 이제 오히려 청동기의 기형을 도자기들이 막 쫓아하는 현상들도 따라보게 됩니다. 초기의 청동기들은 지금 보다시피 문양이 아주 간단하게 양각으로 조금만 새겨 있는 정도고요. 아직은 복잡한 문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좀 내려가야 본격적인 문양들이 나오는데요. 상대 중기 정도부터 본격적인 문양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다 하남성에서 출토가 된 그 상대, 이거는 초기에서 조금 그 다음 내려와서 중기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그 청동기인데요. 요 형태가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인데요. 이거는 이쪽은 청동기, 이쪽은 청동기, 이쪽은 토기인데 이 토기에 보시면 여기 문양 표현하는 거 보면 여기 문양 표현하는 것들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끝이 뾰족하게 만드는데 토기가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만들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제 청동기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늦은 시기가 되면 토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 토기, 청동기, 다시 토기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또 이 토기에서 만들어진 형동이 다시 청동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같은 시기에 재질은 다르지만 비슷한 양식들을 보여주는 얘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요.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 보신 몇 개의 얘들은 그 청동기 중에서 1~2도 시기 정도 되는 가장 초기의 청동기들인데요. 1~2도 시기에는 아직 도철무늬를 비롯해서 각종 청동기 장식 문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지금 보다시피 아주 일부의 그 양각 청동기 문양, 선문으로 된 청동기 문양이라든지 지금 보는 것처럼 문양이 아예 없는 단순한 청동기들이 제일 처음 만들어지고요. 상대 중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청동기의 문양이 발전을 하는데 이 상대 청동기의 문양들은 상대 중기부터 시작을 해서 춘추전국 시대 한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국의 청동기 문화 또는 청동기 공예 기술 또는 이렇게 문양사 같은 데에서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예 부분, 청동기 공예라든지 아니면 청동기 공예나 아니면 회화적인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조각 부분에서는 다 이 문양과 기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 반으로 나눠서요. 왼쪽은 기형에 대한 거고요. 오른쪽은 문양에 대한 겁니다. 문양 중에서 제일 많이 보이고 흔한 것은 지금 맨 위에 보는 도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철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 텐데 두 개의 큰 눈을 갖고 짐승의 얼굴만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도철이 아니라 이거를 수면문, 짐승의 얼굴 문양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도철문처럼 보이긴 하는데 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 눈이죠. 여기도 눈이 있고 부리가 있고 날개가 표현이 돼 있어서요. 요거 새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기봉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봉. 여기 왼쪽에 이렇게 두 개 보면 가운데 동물 문양이 하나 나오고요. 역시 동물 문양처럼 보이는데 전체를 보면 쪼개서 놓고 보면은 이쪽 반이 동물 한 마리, 이쪽 반이 동물 한 마리예요. 근데 얘는 아까 기봉문은 다리가 이제 두 개나 세 개,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달렸는데 여기는 지금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룡문이라고 불러요. 기봉, 기룡. 그리고 기봉, 기룡이 합쳐져서 또 전체적으로 다시 동물 한 마리가 되는 도철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면 소용돌이 문양 보이죠? 이렇게 생긴 소용돌이 문양 보이는데 이건 이제 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은 이게 삼각형에 눈이 두 개 달리고 이렇게 소용돌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눈 두 개 소용돌이인데 요 문양이 뭐냐 하면은 선이라고 해서 매미 선자 써서 선문, 매미 문양이에요. 그래서 매미와 그 다음에 뇌문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봉, 기룡, 도철 같은 동물 문양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청동기의 문양 장식이 되고요. 주문양으로 쓰이는 거는 이 도철문이나 기룡, 기봉들이 제일 많이 쓰고요. 뇌문이라든지 또는 연주문이라든지 여기 그 매미문 같은 경우에는 종속 문양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게 청동기 기형의 중심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식적인 그 종속 문양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동기 기형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래 청동기 하시면 이거 원래는 시험 때 이거 다 외워서 쓰세요.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시험이 뭐 그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주셔야 되는 기형이 몇 개인데 하나는 삼조기인 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작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작
역과 가와 고가 세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 술잔이에요. 작가 고 세 개는 술잔이에요. 술을 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이라든지 역은 시루거든요. 역과 언 시루 계통이고요. 정은 솥 계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한나라 때는 두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나중에 고족배 이런 것들 다 뚜껑 없는 두 계통이라서 이 두라는 기형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괴하고 보라고 하는 거는 그 음식 담는 그릇들인데요. 뚜껑이 보의 경우, 그 보는 방형으로 만들고 괴는 그 타원형이나 원형 같은 경우로 만들어서 괴와 보라고 하는 형태. 이거는 춘추전국 시대에 많이 만들고요. 우리나라 종묘제기에도 이 지금 정이라든지 뭐 괴, 보, 두, 작, 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작은 여기 고리가 두 개가 달렸죠. 가도 여기 고리가 두 개가 달렸는데 그 고리가 없는 게 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그릇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생긴 그릇들 다 준이라고 불러서 밑에 형태가 그냥 이렇게 동그란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2단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요. 그 다음에 이 준은요. 동물 모양을 따른 것도 술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조준이라고 부르고요. 뭐 준 이름 붙은 게 상당히 많아서 기형의 변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닦는 물을 바치는 그릇이 반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감이나 반이나 이런 거 다 물을 받쳐 놓는 그릇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 뢰, 그 다음에 유, 치 이것도 기형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씩 다른 거는 손잡이가 달렸다든지 뚜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양쪽 옆에 역시 또 손잡이가 있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조금씩 구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정, 그 다음에 두, 그 다음에 여기 작, 가, 고 요렇게 세 개 정도는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 준이라든지 호라든지 뢰라고 하는 것들은요. 기형의 이름들이 다 좀 비슷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부르는 사람 마음인 경우도 있고요. 명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명문을 따라서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원래 그릇 이름들은 다 용도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정은 솥이고요. 두는 그 곡식을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이나 가나 고는 술잔을 담는 거예요. 준도 역시 술을 담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는 시루이기 때문에 끓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솥하고 시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의 경우에는 솥하고 시루가 같이 있는 게 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형은 그 제사에서의 기능, 그 음식을 담는다든지 이 기능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형태로 정착을 하는 형태가 보입니다. 이 기형들은 왜 지금 잘 이해하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송나라쯤 되면은요. 송나라 때 그 청동기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이런 기형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종묘제기까지 이런 기형들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 변하지 않아서 일부 형식들은 중국 미술사를 이해할 때는 그냥 다 상식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몇 가지 요 기형들의 이름들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보통 도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쓸 때는 또는 중국어 발음으로는 타오티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타오티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타오, 티에, 철. 이 되는데 이 도와 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두 마리의 짐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 도철이 뭔다라는 얘기는 대체로 이제 한대 기록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시춘추라고 하는 기록에 의하면 도철은 워낙 식탐이 강해서 아무거나 다 잡아먹는데 언제나 먹어도 배가 고픈 괴물이라서 이게 자기 식탐이 지나쳐서 자기의 몸까지 먹어버려서 입만 남은 괴물이다라고 해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도철을 새긴다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도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상대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가는 시기에 도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대 기록부터 도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상대 것들은 도철문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지만 지금은 이걸 가지고 수면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미술사 책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도철문이라고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이 도철문에 대해서는 일단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대칭 형태로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이 미국의 이제 막스 레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 도철문의 양식에 따라서 청동기
그 양식이 5가지 양식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1970년대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요. 이 도철문이라고 하는 게 청동기 문양이나 청동기 편년이나 양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부호묘가 발굴이 되고 부호묘에서 나온 유물들을 갖다가 소개를 하면서 그 막수레어의 청동기 양식 발전 단계 5단계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라든지 새로운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막스웨어의 청동기 양식 발전론에서 5단계 양식 발전은 맨 처음에 간단한 선에서 시작을 하고 면으로 갔고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그다음에 이 면과 선에서 면으로 가는 단계에서 면과 선이 복잡하게 나오는 종합 형태가 3단계에 나오고요. 이게 이제 중기 정도로 봤고요. 그다음 되면 이 문양들이 도드라지게 솟아 올라와서 고부조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게 4단계, 5단계가 되는데요. 이 4단계에서는 주문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속문양이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진하게 보이는 게 주문양인 게 확실히 아는데요. 5단계에서는 종속문양들도 다 올라오기 때문에 고부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 종속문양을 가리지 않고 입체화가 되는 경향이 돼서 이 가장 마지막이라고 봤는데요. 부호묘라든지 중국의 상대 그 유적들을 발굴해 보면 보통 1, 2단계가 같은 유적에서 나오고요. 3, 4단계나 3, 4, 5단계가 같은 단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금 막수레어는 이것이 이제 초기 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건 시대하고 같다. 이 5양식은 시대다라고 막수레어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시대하고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1, 2단계하고 3, 4, 5단계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상대 중기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상대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죠. 이것이 상대 초기에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요 문양은 상대 중후기에도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앞단계 선행 양식이 후행 양식에도 영향 계속 미쳤기 때문에 종속문 같은 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양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공통되는 것들이 나와서요. 지금은 이 5가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청동기의 양식 5가지를 분류를 할 때는 아직도 레어의 몇 단계에 해당하느냐 같은 얘기들을 그 중국 미술사 책이라든지 뭐 그런 연구들, 청동기 연구들에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고전처럼 쓰여지는 단어들이라서 이 개념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은 청동기 양식 발전론 5단계, 5양식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좀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약간 플랫하고요. 선과 면만 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도드라지게 나온다든지 얼굴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중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인면문 방정은 호남성에서 출토가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안양 지역, 하남성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제 지역적 차이를 가진 게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부호묘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문양들이 얽혀져 있으면서 사실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원래 막수려의 청동기 양식 발전론에 의하면 이런 거는 최하 단계, 제일 끝 단계에 나와야 되는데 부호묘 상대 중기묘에서 이미 이런 5단계에 가까운 양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막수려의 5단계 양식론이라고 하는 게 고고학적 발굴, 중국 현지의 고고학적 발굴들에 의해서 옛날에 나누었던 단계들하고는 실제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원래 그 5단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일본에 소장이 돼 있는 청동유라고 하는 기형인데요. 여기 보면은 짐승이 사람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그 올빼미를 닮은 형상이라든지 여기 소를 닮은 형상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혹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엄마처럼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 또 자세히 보면은 코끼리 형태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동물 형식들이 또 몇 가지가 더 나와서요. 동물과 동물이 결합해서 동물을 만들고 내용을 알 수 없는 신화적인 내용들이 있는 이런 청동기들이 가장 5단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치효준 같은
그 부호의 올빼미 모양을 닮은 이런 형태의 기형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양식 단계 막스웨어의 이 양식에 의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실제 유적에서는 그 동시기의 유적에서 한꺼번에 여러 단계의 유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요.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편년의 경우에는 고고학적 유적의 편년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청동기의 양식과 제작 기법, 문양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안양 지역 이외에 그 다른 지역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